오히려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실시를 해서 재무적인 안정감을 갖고 또 높은 매출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눈이 주주들의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한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드디어 약가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악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악재, 의약품 품목별 관세 발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도 내성을 갖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학회가 시작됩니다. 5월 30일부터 5일간 시작되는 미국 임상학회를 비롯해서 6월 달에 2개의 큰 학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를 보시면 4월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체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소매 판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해서 미국 경제가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바이오텍에 여전히 부담스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 나스닥 바이오는 3.5% 상승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마이너스 8% 하락했는데요. 약 반 정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난주에는 약가 인하라는 아주 중요한 악재가 노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서서히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나스닥 바이오텍으로 구성되어 있는 XBI 같은 경우 지난주에는 다소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바이오 관련한, 제약 바이오 관련한 ETF들이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코스닥 제약 지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자, 이 박스는 1년 반 정도 시계열입니다. 주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에 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박스권 윗 상단을 트라이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고요. 이제 시점의 문제이긴 하지만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액티브 ETF 2개는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달 이상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클리핑입니다. 자, 트럼프가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약가를 낮추게 되면은 빅파마의 주가가 급락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약가 인하 행정명령의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최혜국 대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해외 국가들이 지불하는 약가의 최저치와 미국의 약가를 연동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상업보험 가입자에도 적용하겠다라는 적용 범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적용하면은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순차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미국과 해외 간의 약가 차이가 크고 그리고 약가도 매우 높은 고가 약에 한해서 우선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약 바이오 업계는 미국 제약 바이오 업계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발하는 것은 바이오 업계, 즉 바이오텍, 작은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이 더욱더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빅파마가 오히려 더 크게 반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작은 바이오텍들의 반발이 더 심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트럼프 행정명령에 해외 국가들의 약가를 인상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약가를 인하하면 빅파마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부분을 해외 국가들의 약가를 인상해서 보전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외에서 약가를 억제하는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약사에게 가격 목표를 제시하도록 30일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약가를 한번 낮춰서 제시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굉장히 공격적인 조치를 하겠다.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입을 금지시킨다거나, 수출을 금지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등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도 빅파마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약가를 인하하더라도 해외의 약가를 올린다 그러면은 빅파마에게는 매출액에 큰 손실이 없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작용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국의 약가를 인하하고 해외의 약가를 인상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국내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상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약가는 협상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엔 ERP입니다. 우리나라의 약가를 책정하는 제도를 보면은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유럽에 있는 5개 국가의 약가를 평균 내거나 아니면 최저가를 고려해서 약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외 국가들의 약가가 인상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내 약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건강보험기금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약가 인상을 거부한다 그러면은 약제 접근성 및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자들만 더욱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도 아주 혁신적인 신약이 너무 우리나라 시장에는 늦게 도입이 된다라는 환자들의 불만 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불만 소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우려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약가 인하가 글로벌 전체 제약바이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미국 시장 비중과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은 달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높은 달러 가치가 미국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50%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높은 약가에서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높은 약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미국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약가는 떨어지는 대신 그 이외의 국가들, 유럽이라든가 일본, 우리나라의 약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각 국가들의 자체 내에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약바이오 시장에서의 중국의 성장 속도는 미국을 능가하고, 속도면에서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미국 시장의 목을 맨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 다변화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미국의 트럼프가 모를까요? 저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약가 인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 루닛이 유상증자 루머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루닛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주봉입니다. 자, 보시면은 잘 버티고 있다가 지난주에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그거는 루닛이 취약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제한적이다. 현금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207억 원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을 한 600억 남짓 정도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금 가용 연수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돈 것입니다. 루닛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주총회에서
운영자금 목적으로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그러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후에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것이다. 즉 부채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주가치에 반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신약 개발하는 회사, 사실 루닛도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AI로 바이오마커를 찾거나 새로운 진단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 회사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릴까요? 대부분 유상증자 혹은 시비를 발행해서 연구자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빠른 시간 내에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트랙을 정확히 밟고 있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금 조달을 취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탄탄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이 유상증자하는 방식은 어떠냐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임상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달성된 결과에 바탕을 해서 즉 주주들에게 너무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높이 올라간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로서는 별 타격이 없는 거죠. 루닛도 AI 바이오이긴 하지만 신약 개발하는 회사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기, 단기 목표를 제시한 후에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 기반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주가치에 반하는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과연 뭘까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겠죠. 이 낮은 상황에서 시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대부분 뚜렷한 임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낮은 주가에 시비나 외부에서의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주주가치에 반하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고 더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실시한다. 이것을 나쁘게 봐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권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높이 성장하는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증권시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성장만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게 운영자금이 됐건 아니면 M&A 자금이 됐건 전혀 상관없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루닛이 운영자금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안 되고 M&A를 할 때는 유상증자는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루닛은 운영자금 유상증자 이슈에 함몰되기보다는 매출 성장 로드맵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루닛이 제시한 목표입니다. 이것은 루닛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목표죠. 2033년 매출 10조 원에 영업이익 5조입니다.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약 8년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죠. 그래서 1년에 1조씩 올라가야 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 루닛의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닛 인사이트 그리고 루닛 스코프라는 것은 바이오 성장 방향성과 매우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루닛은 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단지 이 시장의 개화가 조금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주주를 설득하고 또 주주들도 일정 부분 인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닛도 성장에 자신이 있다면 오히려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겁니다. 제3자 배정이나 시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실시를 해서 보다 재무적인 안정감을 갖고 또 높은 매출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
목표 매출을 초과 달성하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높게 형성이 될 거고요. 또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주주들로부터 배정을 해서 다시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을 갖고 또 오가닉 또 인오가닉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루닛 주주들의 장기적인 목표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키트루다입니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치료자가 별로 없는 난소암 환자에까지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백금계 항암제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난소암 환자 6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3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키트루다의 파클리탁셀 그리고 아바스틴이죠. 베바시주막 이렇게 3제를 병용하는 임상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플라시보에다가 파클리탁셀, 베바시주막을 투여를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떨까요? 키트루다 병용이 PDL1이라는 이 바이오마커의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특히 PDL1의 발현이 많은 종양 환자군에서는 전체 생존 기간 OS의 통계적 그리고 임상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가 치료제가 제한적인 이 난소암에서도 치료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클리 스케줄입니다. 23일 아스코는 5월 30일부터 개최가 되지만 초록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아침에 공개가 됩니다. 이 아스코 초록을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향후 아스코에서 어떤 치료제 그리고 어떤 임상들이 각광을 받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